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의 서용원입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거래일 순으로, 방송 기준으로 거래일 순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좀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안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은 산타를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 개인들이 뭐 1조 원 넘게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을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점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연말 되면 항상 매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연말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든 시장이지만 연초에 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좀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지난번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동평균선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랜빌의 투자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거나 저에게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자막을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난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하세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가지고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이지만 내일 제가 온라인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3년 핵심 관심 섹터와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물론 얼마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내년을 또 잘 준비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년도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검색창에다가 신대가라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내일 아침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몇 가지 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전자에 설명해 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까지 이제 매수를 하셨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거든요. 내일부터 또 배당락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기 위한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세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만 수급이 좀 크게 나타나주고 현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졌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간 것이 없었죠. 개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은 중립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환율이 굉장히 좋죠. 1,300원 이하권이 내려오면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로서는 중국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는 모습이죠. 특히나
입국자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PCR 검사도 해제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중국 국민들은 이제 해외여행 가는데 이제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화장품주를 비롯한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인 그랜빌의 8법칙을 한번 좀 공부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높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흐름들,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흐름들 또는 주식의 현재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또 저평가돼 있는가 고평가돼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보조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조지표를 여러 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보통 어려운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단순할수록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을 다시 보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지저항 역시 이거와 일맥상통한 흐름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그랜빌 8법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주가 분석사인 그랜빌이 이동평균선과 주가를 이용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점을 파악할 수 있는 8가지의 투자 전략을 제시했고 그게 이제 그랜빌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이동평균선과 캔들,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에서의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가는 이동평균선끼리 간의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동평균선, 즉 장기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16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120일선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가는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타이밍이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타이밍을 갖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 4법칙 그리고 매도 4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는 좀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붙여가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4법칙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뒤 보합이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 현재의 시장이 굉장히 이런 차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주가가 이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은 160일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160일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6개월 이상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합이나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추세는 이미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캔들이 뚫고 갈 때, 이럴 때 공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는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 마감에는 이렇게 꼬리가 달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매물이라고 그랬죠. 매물. 예. 그만큼 여기서의 수급은 여기에 대한 손실받던 수급들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의 매수 신호 법칙의 1의 경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 종목이 반복되면서 바닥을 이미 다져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보합이나, 즉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뚫고 가는 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굉장히 저도 실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매수 타이밍의 법칙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더해서 갈 때는 요것과 플러스 이제 수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예, 그 다음에 뭐 뉴스, 뭐 이런 부분들 모멘텀들을 확인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수 법칙, 일시 법칙을 굉장히 오랫동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실전에서 계속해서 연습 문제 같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202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락을 했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종목들별로 좀 속도가 다르지만 좀 반등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되는 경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두 번째 강의 이동 평균선을 설명할 때 이동 평균선의 활용에 있어서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빠진 거죠. 예, 그런 건 어떻게 한다? 다시 추세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동 평균선은 회귀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여기서 반영되면서 흐름이 나타나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 즉 뭐한다?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 성향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회귀를 했어요. 이동평균선을 가까이에 따라 확장했어요. 그러면 밑으로 확장을 하든 위로 확장을 하든 다시 벌어지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하향 돌파하지 않고 캔들이 지지를 해준 거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 준 것이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요 자리 양봉이 나온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121선을 지지받을 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은색 선, 두꺼운 선으로 120선을 표현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지지받는 자리, 즉 6개월 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락한 후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할 때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를 가고 있으나 거의 이 자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번과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수렴하는 성향을 갖고 이 자리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1선 또는 121선 기준, 즉 역배열이 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단기적 성향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가다 보면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단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수 신호 4가지가 있는데 1번과 3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121선, 160선 뭐하러 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이동평균선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띠고 이런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 신호는요.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가 다 이해가 되셨다라면 매도 신호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면요. 매도 신호 4법칙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뒤 평행 또는 하락이죠. 이제는. 그때는 아까 전에는 매수 신호는 평행 또는 상승이었어요. 전환되는 국면에서 주가를 이로 뚫고 내려올 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꼭지점. 네. 왜냐하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미 이렇게 탄력이 둔화됐다. 한계 탄력성이 둔화됐다라고 하잖아요. 서서히 완만해지는 국면.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좋은데 캔들마저 뚫고 내려와 버리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계 탄력성이 다다른 상태에서 캔들이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속는 경우가 언제냐면 장중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줘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장중에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켜보는 거죠. 근데 다시 회귀를 시켜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 우리가 반 매도된 상태에서 끌고 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꺾였다? 그럼 그때는 이제 완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일단은 일부를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의 수익을 챙겨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절반은 내가 매수가까지 혹시나 떨어졌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수익이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5%는 이미 챙긴 거죠. 왜냐하면 절반 10%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 내가 매수 물량의 5%의 수익은 챙겨놓은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종목으로 손실 볼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우리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는 시간을 나중에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올라갈 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 신호 4법칙 1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될 때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를 갖고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건 매도 신호다라는 거죠. 왜?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됐다가 꼬리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꼬리를 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 매물대 이미 하락 추세가 아직 진행될 때는 계속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위에 꼬리 달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윗꼬리를 달리고 이런 식의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요. 그래야 하락 이동평균선을 보였던 것이 완만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뚫고 가는 자리에서는 사실 수익을 우리가 보고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단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손실을 크게 봐버리는 또는 하락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가자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 신호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를 향해 계속 상승하다가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역배열인 거죠. 예,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어떻게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상승이 짧아지게 돼요.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고점을 높여나가고 저점이 높여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수렴이 필요해야 하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상승 포지셔닝에서 수익이 강하게 위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방으로 손실 날 확률이 더 강하게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이격이 크면 회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꼭지점에서 잘못 매수가 되는 추격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렇게 개인투자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 하는데 어떤 A라는 종목이 뭐 2연상 이후에 상한가가 풀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선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거는 그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멘텀을 이미 저는 반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더 올라갈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손실 30%, 40% 나는데 오래 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격이 클 때는 매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배열 상태에서는 수렴이 매수. 네. 우리 정배열과 역배열 있지 않습니까? 네. 역배열이 있는데 정배열이 상태에서는 수렴 자리가 매수고, 그죠? 그 다음에 확장 자리가 매도, 네.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수렴인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 국면인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이다. 근데 역배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초보자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 스캘핑이나 단타 트레이딩 또는 그 자리를 지켜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부터 해서 우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랜빌의 8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고 오늘은 이것에 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단순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 나가 볼 거예요. 현재 주식의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할 수 있다. 지지 저항을 통해서. 두 번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거의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동평균선으로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을 그어서 지지 저항을 좀 파악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개를 잘 접목시켜서 활용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의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도 공부를 하시고 지지저항도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보기와 또 궁금한 점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의 100원의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문자로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여러분들께 전송이 되니까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전자의 과거 차트인데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자리, 확장된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렴 자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가 확장 자리니까 뭐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예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과연 어디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지지와 저항,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추세선을 그려서 하단에 지지라인 때도 확인을 하고 고점에서 맞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보통 추세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이게 이제 검은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항선과 지지선은 어디서든 존재합니다. 그게 왜 심리적으로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기분 좋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한 참여자들이 나는 아직 팔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들면서 이제 매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딱 변곡점이 하나 딱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서 꺾여서 들어왔고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바냐면 반대로 이가 매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매도를 안 했지만 누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그거를 대신 사줬다라는 거거든요.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꺾여 내려가요? 그럼 좀 견디거나, 그죠? 또는 이런 자리에서 팔 수 있겠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샀어요. 한번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산 사람이 1번, 여기서 산 사람이 2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1번은 2번에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꺾이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싼 건가 봐. 떨어져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 가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산 가격에 대한 기억이 있죠. 그때 샀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가 들어왔을 때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다? 전에 같은 가격의 자리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주게 돼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샀던 사람이 난 더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딩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이 하락 자리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붕괴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다행히 그걸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와서 이 자리가 들어왔을 땐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 이 자리서라도 매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2번의 매수자는 제자리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 고점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고 전저점은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주식 차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작은 파동, 긴 파동, 중기 파동에서도 이런 지지와 저항선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이나 수급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1번과 2번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들어오면 매수하고 여기서 들어오면 매도하고 하는 식의 방법을 계속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목이 호재가 발생을 해서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과거에는 여기가 비싸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여기서도 싸다라는 제3의 투자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하면 꺾이겠습니다만 뉴스와 함께 모멘텀을 받으면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하지만 제3의 투자자가 이 기업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라고 하니까 싸다라는 인식이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지만 비싸다는 인식과 다르게 싸다라는 인식이 작용을 할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반대로 저항선이었습니다만 뚫고 간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바뀌고 다시 새로운 저항선이 상단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식은 이거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지지선이 어디고 저항선이 어딘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내가 딱 이제 감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메커니즘이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해 놓은 자리가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자리.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산 사람은요, 이 가격이 무조건 비싸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는 인식은 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모멘텀.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업이 돼버리면 여기가 절대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떨쳐내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고 그 지지선이 더 뚫고 가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네요. 그럼 반대로 내가 생각하던 지지선이었는데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학 잘하면 주식 잘한다라고 우리가 숫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그죠? 어떻게 미래 확장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다 하시면 막 수학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되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온라인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3년에 대한 전략과 우리가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실 1년을 전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언제쯤 금리의 한계가 올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주식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가는데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의 나무만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종목의 개수가 다르고 우리가 보이는 눈이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뭐 직장인분들은 뭐 참여를 다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점 또 질문 주시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검색창에다가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알림으로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로스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또 잘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실전 차트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의 흐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죠. 밑에 하단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상단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 가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이 이제 동반이 돼 가면서 서서히 이제 주가를 뛰어오르기 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주가가 상승할 때 특징은 막판에는 저점을 높여 나갑니다. 이렇게 높여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박스권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깃발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깃발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깃발형이라고도 하고 쐐기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자리가 나오면서 지지 저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지지 저항을 좀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렴과 확장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은 오히려 좀 여러분들한테 헷갈림을 줄까봐 빼놓고 캔들만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또 보실 수 있는 거는 지지저항을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다 그리면 틀린 거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지저항선을 그리는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야 돼요. 겹쳐지는 부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단의 이 자리에서 한번 그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을 좀 제대로 그었으면 좋겠는데 뭐 할 수 없죠. 여기도 꼬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두 꼬리를 연결하고 이 꼬리를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대나 이건 아니죠. 저항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겹쳐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지지저항선을 그려야 신뢰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까지 우리의 종속 변수로 그걸 작용을 시켜가지고 지지저항을 그려놓기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변수가 너무 많은 구조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겹쳐지는 자리를 활용하셔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꼬리는 생략한다. 꼬리를 위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거기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꼬리가 의미하는 바가 매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야만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꼬리는요, 어떤 경우냐면 거래가 물론 되기도 하지만 이 호가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번쩍했다 위에서 호가에서 잡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다가 저항선을 딱 그렸어요. 근데 여기 자리에 꼬리가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겹쳐지는 자리를 활용해서 저항선을 그려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는 거. 이걸 뚫고 갈고 지지저항이 바뀌었을 때 확인하는 게 좋지, 여기 안 뚫었다고 저항으로 확인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겹쳐지는 부분을 활용하자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저항 그리는 거는 한번 그려보십시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처음엔 그러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맞게 그린 건가? 라고 하시는데 노란톡에 올려보세요. 차트에다가 지지저항선을 그려놓고 저한테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려도 괜찮겠네요. 아닌 거는 제가 다시 그려드리고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고 틀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그냥 들으면은 그래 다 맞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실전에서 막상 활용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 다져 놓으셔야 여러분들 실전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저항을 조금 더 이제 응용을 해서 N파동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주가의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점은 높여 나가지만 눌렸다가 다시 추가 상승, 이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해요. 헤드앤숄더형. 그죠? 머리와 어깨. 삼봉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M파동을 그려서 흘러가는 경우죠. 그래서 반등을 주는 듯 했으나 반등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하락세가 나올 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M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중심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상승세, 여기서 보시면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죠?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상승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상승과 딱 상승의 파동의 중심 가격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 조정 라인을 봤을 때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볼 때는 이 상승 추세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느냐. 중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격을 지켜주면 M파동을 그려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얘가 깨지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역 M파동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을 그릴 때 기준점이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저항에 대한 기준점이 없을 때 중심 가격을 그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4등분을 해서도 볼 수 있어요. 상승 추세가 처음에 이어져서 여기가 이 자리가 M파동이잖아요. 그죠? M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여기서 상승세가 나와줄 때 중심 가격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갔다가 탁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중심 가격을 그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하나의 큰 파동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죠. 그러면 상승 파동이. 그러면 그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심 가격은 이 전체 큰 파동의 중심 가격이기도 하고 이 파동의 중심 가격이기도 한 이 가격이 지켜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고 파란색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등분선을 긋는 4등분선은 쉽게 말해서 왜 4등분선을 그어요 하시는데 작은 파동의 중심 가격,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 전체 파동의 중심 가격을 긋는 게 4등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능선씩 나누는 거죠. 75, 10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전 실전에서 이 주식시장의 현재 차트, 그러니까 지수의 현재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파악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최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4등분선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HTS나 MTS를 보시면 그 그림을 그리는 툴 중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3개가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4개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또는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그때 이제 4등분선을 그려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어가지고 쫙 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가격, 여기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점 꼭점과 꼭지점 상단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 4등분선을 그어놓으면 이런 자리가 지지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0, 25, 50, 75, 10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승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리를 반등을 해줬지만 깨고 내려가고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리고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중심 가격에서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요. 그러면 다시 반등 나오지만 다시 75%의 능선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깨지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 추세 전환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유효가 되는 자리지만 하락 추세 전환이 된 자리에서는 뭐다?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기준, 오늘자 기준의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이건 주봉으로 제가 그어놓은 건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고점을 형성을 했죠. 현재 가격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중심 가격 3,500선을 지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주고 있죠. 이 가격이 깨지면은 당분간 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상승 추세의 중심 가격은 결국에는 한 번은 지지는 해주지만 깨고 내려가니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은 지켜줄 거라고 봐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추세가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깨져나요. 우리나라는 이미 중심 가격이 이미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미국 시장보다 좋지가 못하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걸 다시 시도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가를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주가의 움직임들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대를 좀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기 때문이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과거에 LG에너지솔루션이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중심 가격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이 상승 파동이 있어. 우리가 지금 올라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가 깨졌다라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 상승 파동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LG엔솔이 밀려내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심 가격선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LG엔솔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때도 4등분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어제자 기준이에요. 어제자 기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을 터치를 했죠. 9월 달에 바닥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쌍고점을 형성을 했죠. 이게 넘어가지 못했죠. 이때가 이제 코스피 지수도 2,5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했던 자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장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선으로 좀 전환이 됐지만 단기적인 반등 파동에서는 여전히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는 즉 57,500원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6만 원과 6만 3천 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열어봐야 돼요? 5만 4천 원 선까지는 밀려내리고 다시 수렴 자리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강도가 이 가격을 중심 가격 4등분선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강도 또는 지수의 강도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한 가지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일봉 기준으로 4등분선을 했고요. 주봉 기준으로 4등분선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도 4등분선의 중심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장대 양봉의 중심 가격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지 저항을 활용할 때 중심 가격이 어딘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파동의 길이에서 중심 가격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심 가격을 지켜줬다는 것은 과거 전에 그려놨던 파동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에 이 중심 가격이 저항으로 맞다. 그럼 이거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꺾여 내려갈 때는 절대 매수 접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삼성전자도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중심가격 지켜줬기 때문에 정고점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깨질 때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악조건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또 모멘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을 우리가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점을 좀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3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